한 저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고위 간부의 아내가 어느 날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보따리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도저히 믿기 힘든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다던 평양 사모님이 왜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과연 그 보따리 속에 감춰진 눈물겨운 비밀은 무엇이며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는 휘황찬란한 빌딩들, 깨끗하게 차려입고 웃는 사람들. 저도 그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양 무역국에서 꽤나 힘 좀 쓴다는 간부였고 덕분에 저는 남들이 말하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요. 우리 집은 모란봉구역에 있었는데 거기가 참 경치가 좋습니다. 봄이면 대동강변에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모란봉의 꽃이 만발하면 참으로 고왔지요.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대동강 얼음판 위에서 빨래하던 생각도 나고 평양 온반 한 그릇에 행복해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네 어르신들 고향 생각나실 때처럼 저에게도 평양은 그런 정든 고향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참 평화로웠지요. 남들 옥수수밥 먹을 때 저희 집은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았고 명절이면 당에서 내려오는 특별 배급으로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명숙 동지는 참 복도 만수하는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가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함이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충성 노래에 잠을 깨고 옆집 아줌마와 웃으며 수다를 떨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디 가서 보고하진 않을까 늘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우리네 재래시장 같은 장마당에 한번 나가려 해도 간부 아내라는 체면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했지요. 쌀값이 얼마인지 콩나물 한 봉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참 철이 없었지요. 그저 당에서 주는 대로 남편이 가져오는 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도 굶지 않는 게 어디냐 하셨던 그 말씀만 믿고 저는 이 체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하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으로 찾아오는 남편의 부하 직원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겉으로는 굽실거리지만 그들의 마른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저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운명의 보따리를 싸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차가운 평양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낯선 군인이 한 명 찾아왔지요. 남편의 부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청년의 얼굴이 어찌나 파리한지 마치 6.25 전쟁 직후 굶주린 피난민 같아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준 소식은 제 하늘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모님, 군대에 간 아드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우리네 어르신들도 자식 군대 보내놓고 밤잠 설치신 적 많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양 간부 자식이니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겠거니 그저 믿고만 있었는데 아들이 영양실조에 폐결핵까지 걸려 군 병원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선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우리 같은 간부 집안은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자식이 옥수수 가루 한 주먹 못 얻어먹어서
뼈만 남았다는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 때 이런 일은 없었다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당신 힘이면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당의 명령으로 간 자식인데 어떻게 간부라는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빼내오나? 이건 당에 대한 반역이야.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내 남편이, 그리고 내가 충성해온 이 나라가 내 자식 목숨보다 중요하다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들한테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목숨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사는 평양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 불빛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늙은 부모님 공양하고 자식들 건사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평범한 여편네의 가슴에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라가 내 자식을 버린다면 내가 직접 내 자식을 살리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무도 모르게 평양 사모님의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 몇 알과 함께 장마당에서 몰래 구한 항생제, 그리고 아들에게 먹일 썩은 강냉이 가루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굶길까봐 깡보리밥이라도 지어주시던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양 성문을 나섰습니다. 남편 몰래 친척집 간다는 핑계를 대고 겨우 증명서를 뗐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양을 벗어나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본 풍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에만 살 때는 세상 천지가 다 화려한 줄 알았는데 기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뼈만 남은 유령 같더군요. 역전마다 아이들이 구걸을 하는데 그 모습이 꼭 우리네 6.25 전쟁 때 피난민들 같았습니다.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아짐이 한 푼만 주워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시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배고픈 게 세상에서 제일 서럽다는 거 저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겨우겨우 아들이 있는 군병원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약 한 알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집신 깔고 누워있고 의사는 사모님, 여긴 약보다 옥수수 한 알이 더 급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우리 아들 녀석을 보니 그 듬직하던 어깨는 간데없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 목소리가 꼭 귓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해줄 게 없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IMF 때 사업 망해서 자식들 고생시켰다는 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날의 제 심정이 생각나서 같이 웁니다. 제가 싸운 보따리에서 강냉이 가루를 꺼내 미음을 쏘어 먹이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질 않더군요. 옆 병상에는 이름도 모르는 젊은 병사가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일상이니까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아니면 도살장인가 싶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웃들이 평소에 사모님은 참 좋겠다 할 때 저는 그게 제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수많은 인민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내 아들도 살리지 못하고 저 젊은이들도 죽여야만 유지되는 이 체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마른 손을 잡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느니 죽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곳으로 가자. 절망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결단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도 아니고 총칼도 아닙니다. 바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들의 앙상한 갈비뼈를 본 날 이후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눈망울만 떠올라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당에서 준 훈장을 닦으며 국가가 있어야 가정도 있는 법이라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아, 이 사람은 국가에 미쳐서 제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6.25 때 자식 버리고 떠난 비정한 부모들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몰래 쌈짓돈 모으시던 것 기억나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숨겨둔 금반지, 남편이 뇌물로 받아온 달러 몇 장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말이 평양 사모님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냐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탈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이별이었습니다. 평양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대동강변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 데이트하던 생각, 아이들 돌잔치 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나라여도 내 고향이고 내 집인데 이걸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서 절을 올리는데 불효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엄마라서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새벽 저는 마지막 보따리를 쌌습니다. 거기엔 이제 평양의 화려함은 없습니다. 낡은 무명옷 한 벌, 아들 줄 약 상자,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쓸 뇌물용 돈뭉치뿐이었죠. 평양 역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대동강 물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 물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품 안에 품은 아들의 사진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살리겠다고 보따리 싸는 엄마를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양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 가슴에 품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오직 저 북쪽 끝, 차가운 두만강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목숨이 오늘 끝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날 두만강 앞에서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오는 길도 험난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검푸른 강물을 보니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때는 한겨울이라 강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네 어르신들, 예전에 엄동설안의 땔감 구하러 산에 오르던 그 추위 기억나시죠?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은 저렇게 반짝이는데 제가 서 있는 이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겨우 병원에서 데려온 아들 녀석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평양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자식 살리려는 짐승 같은 어미가 되기로 했지요. 보초병들의 서치라이트가 강판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꼭 누가 옆에서 북을 치는 것만 같더군요. 지금입니다. 뛰세요. 브로커의 낮은 속삭임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얼음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 중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서라. 그게 누구냐? 하는 고함과 함께 총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에 아들이 자지러지며 빙판 위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을 끌어안고 기어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슨 죄든 다 받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아들을 들쳐업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을 기어올랐을 때 저 멀리서 순찰대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 흙을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누리던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내 자식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는 이 차가운 땅바닥이 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에서 들리는 총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정신없이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중국 땅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현실은 차가운 그림자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평양에서 살 때는 돈이면 뭐든 되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신분 없는 북한 사람에겐 돈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아들을 데리고 숨어 지낼 곳을 찾아 헤매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조선족인 척해라, 한국말 쓰지 마라, 경찰 조심해라는 브로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후에 낯선 타향살이 해보신 분들 계시지요? 언어 장벽에 서름받던 그 시절처럼 저도 중국말을 못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중국에 사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시며 허름한 자기 집 구석방을 내어주셨지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한 그릇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옛날 어르신들이 밥 굽는 이웃에게 죽이라도 쑤어주시던 그 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평양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달고 다른 아줌마가 되어 중국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무거운 쌀가마를 나르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쑤셨지만 아들 녀석에게 흰 쌀밥 한 그릇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단속반이 들이닥칠까봐 가슴을 졸이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생각에 아들과 저는 식당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조선족 아주머니가 구해준 책으로 몰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엄마, 우리 빨리 한국 가요. 한국은 이렇게 무섭지 않대요 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중국 땅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손님으로 온 한국 선교사님이 저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한에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마지막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그 길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수도 없으니 아들과 저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베트남 전쟁 때 젊은이들이 고생 많았다고 하시던 그 이야기처럼 저도 정글 같은 낯선 땅을 헤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밤새도록 차를 타고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모기가 들끓고 먹을 물도 부족해서 아들은 또다시 힘없이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엄마는 괜찮으니 너라도 물을 마셔라 하며 제 물을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자기 몸 아끼지 않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갈 뻔도 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대로 영영 한국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네 고향 땅 떠나 정처 없이 떠돌던 이산 가족들의 심정이 꼭 이랬을 겁니다. 캄보디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영사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내민 따뜻한 손길과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머리 숙여본 적 없는 평양 사모였지만 그때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는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다른 탈북민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저도 심장이 쿵쾅거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또다시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침내 비행기 탑승 게이트가 열리고 한국 국적기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일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태극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나라 잃은 백성들이 유엔군 깃발을 보고 희망을 찾았던 것처럼 저에게 그 태극기는 자유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들과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었지요. 여러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의 공기를 처음 마셨을 때 평양에서 마시던 공기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냄새였을까요? 50이 넘은 나이에 내 인생이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는구나 싶더군요. 처음 한국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마트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고기들을 보며 저는 평양에서 배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니, 밤새 불이 켜져 있다니.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선 일상이었지요. 말투가 좀 달라서 처음엔 고생도 좀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요 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가 아차 싶어 웃음이 나기도 했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애들 말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것처럼 저도 외래어가 섞인 남한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이웃들이 따뜻하게 건네주는 떡 한 쪽, 김치 한 보울에 금방 마음이 녹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건 이제 우리 아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아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제법 어깨도 넓어지고 얼굴에 살도 올랐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부모 인생의 최고 낙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이후 이 땅을 일궈내신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제 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물론 비 오는 날이면 북에 두고 온 남편과 가족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대동강변의 수양버들은 잘 있는지, 그 차가운 평양집에서 남편은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집 마당에 가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이제는 제 일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양 사모님이라는 이름표를 버리고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시민이라는 더 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희망차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꼭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제가 쌓았던 그 눈물의 보따리를 웃으며
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탈북 이야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